미국 가정의 지붕을 지탱해온 모든 것이 벽이 세워지기도 전에 무너진다면 어떨까요? 지진도 아니었습니다. 허리케인도 아니었습니다. 거대 건설회사의 파산도 주택대출 시장의 붕괴도 아니었습니다. 훨씬 더 조용하지만 미국의 구조적 심장에 훨씬 더 위험한 어떤 것이었습니다. 워싱턴의 상무부 사무실에서 내려진 결정, 하나의 서명, 하나의 펜끝, 하나의 관세. 7월 12일 아침, 많은 사람들이 아직 커피를 마시고 있거나 그날의 헤드라인을 이해하려 애쓸 때 미국 정부는 캐나다산 목재에 대해 35%의 벽을 세웠습니다. 수백만 채의 미국 내 주택, 학교, 슈퍼마켓, 병원의 뼈대를 이루어온 바로 그 목재였습니다. 이 조치는 기술적 조정이라는 명목으로 제시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전쟁의 포효에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그 메아리는 숲과 제재소, 국경과 수많은 노동자, 기업, 가정의 꿈을 관통했습니다. 오타와의 대응은 반사신경처럼 빠르게 나왔습니다. 주저함 없이. 이는 경제적 공격입니다. 전고 텔레비전 기자회견에서 한 캐나다 고위 관계자는 굳은 얼굴과 단호한 목소리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단순한 분노 이상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연쇄 반응의 전조였습니다. 오랫동안 캐나다의 침엽수 목재는 미국인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될 요소였습니다. 미국에서 사용되는 주택 건축용 목재의 3분의 1 이상이 북쪽에서 공급됩니다. 이는 친절함도 호의도 아닙니다. 두 나라 사이에 거의 생물학적 상호의존 관계입니다. 그러나 그해 7월, 이 공생은 하나의 행정명령으로 무너졌습니다. 그 근거는 불공정 거래 혐의, 덤핑 주장. 캐나다 생산업체들이 시장 점유율을 위해 원가 이하로 판매하고 있다는 주장. 하지만 진실은 훨씬 냉혹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스스로의 폐를 시험하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스스로 숨 쉴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죠. 설령 그 과정에서 상대를 질식시켜야 하더라도 말입니다. 이 소식은 건설업계에 마치 통나무처럼 떨어졌습니다. 몇 시간 만에 목재 선물 계약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몇 년간의 격동기를 지나 안정을 되찾으려던 시장은 다시 비상 모드로 돌아갔습니다. 기업들은 프로젝트를 중단했고 엔지니어들은 예산을 재검토했습니다. 주택 융자를 막 서명하려던 가족들은 중개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조금 더 기다리는 게 좋을까요? 하지만 문제는 단순히 입방미터당 목재의 가격이 아닙니다. 이것은 도미노 현상입니다. 첫 번째 고리가 끊어지면 전체 사슬이 흔들립니다. 캐나다 제재소들은 자국 시장과 미국 수요를 동시에 감당하기 위해 일정한 속도로 가동되어 왔습니다. 이제는 교대 근무 축소나 계약 일시 중단을 고려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재가 신앙처럼 여겨지는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에서는 주지사가 인내심이 바닥났다며 모든 선택지가 테이블 위에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명시적으로 수출 할당제를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남쪽으로 향하던 목재 흐름이 실제로 위협받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섬세한 지정학적 균형도 흔들렸습니다. 왜냐하면 목재를 끊는 것은 철강을 끊는 것과 다릅니다. 전자제품 수출을 중단하는 것과도 다릅니다. 이것은 페인트 아래, 시멘트 아래, 인테리어 아래에 있는 것, 즉 삶을 지탱하는 물리적 기반을 건드리는 일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목재 한 줄 하나의 석가래가 정치적 지뢰밭이 되는 상황을 2곱하기4 목재 한 장마다 정부 간의 갈등, 국가 이익 간의 긴장, 세계관 충돌의 무게가 실리는 상황을 이것은 단순한 목재가 아닙니다. 주권입니다. 전략입니다. 권력입니다. 미국은 스스로 해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국내에도 충분한 살림이 있고 자국 노동자들도 잘 해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미국 제재소들은 환경 규제가 심하고 노동력 부족과 인프라 제약에 시달립니다. 새로운 벌목지를 여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수개월, 때로는 수년, 그리고 시간은 건설업계가 가장 부족한 자원입니다. 한 달이 지연될 때마다 수천 채의 주택이 착공되지 못합니다.
수천 개의 간접 일자리가 위험에 처합니다. 수천 가족이 자기 집 대신 여전히 월세를 냅니다. 이미 7%에 육박하는 고금리로 힘겨운 부동산 시장은 이제 훨씬 더 잔인한 장애물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불확실성, 국경 건너편의 분위기도 바뀌었습니다. 이제 단순한 경제 방어 차원을 넘어섭니다. 주권, 자존심, 자결권이 거론됩니다. 조심스러운 대응으로 유명했던 캐나다도 이번에는 참기만 하지는 않겠다는 기색입니다. 이번엔 반드시 방역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게임에는 잔혹한 아이러니가 숨어 있습니다.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미국이 오히려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국 산업을 강화하려는 시도가 가장 예측 가능성을 필요로 하는 건설업계를 질식시킬 수 있습니다. 국가는 불확실성 위에 지을 수 없습니다. 지붕 없는 벽으로는 집을 세울 수 없습니다. 용기를 가장한 경솔한 행정명령으로는 미래를 만들 수 없습니다. 이번 관세 인상 조치는 경제적 용기로 포장되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용기란 국가 간 상호 의존성을 인정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공급망이 전 세계적으로 얽혀있는 이 시대에 맹목적 보호주의는 결국 자기 발을 먼저 쏠 수도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일지도요. 관세 발표 이후 며칠 동안 긴장은 더 고조되었습니다. 워싱턴은 결정을 정당화하려 했고 오타와는 방역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서 평범한 시민들은 점점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나무 한 장을 둘러싼 싸움이 단지 몇 달러의 추가 비용 그 이상일 수 있다는 사실을, 그것은 수많은 주택 구매자, 노동자, 소규모 기업들의 미래를 좌우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보통 시민에게 이 모든 일은 한때 단지 기사 하단의 소식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렇지 않습니다. 잭 모튼, 62살, 오하이오 출신의 해군 참전용사이자 은퇴한 벽돌공. 그는 이 변화의 본질을 몸으로 느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그는 집을 짓는 일을 마치 약속을 세우듯 해왔습니다. 그에게 나무 판자는 단지 자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야기의 시작이었습니다. 첫 집을 장만하는 부부, 커져가는 가족, 벽을 얻는 꿈의 시작. 이제 그는 아들과 함께 지하실을 리모델링해 아파트로 바꾸고자 합니다. 하지만 프로젝트가 멈췄습니다. 지역 공급업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무는 오래 걸릴 거고 가격은 2배 이상 들 겁니다. 잭은 몇 초간 침묵했고 이내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는 전쟁도 받고 물자 부족도 겪었지. 하지만 나무 때문에 싸워야 할 날이 올 줄은 몰랐어. 이것은 단순한 시장의 위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신뢰의 붕괴였습니다. 수십 년 동안 캐나다산 목재는 미국 가정의 토대를 지탱해왔습니다. 미국 건설 현장에서 사용되는 목재의 3분의 1 이상이 북쪽에서 왔습니다. 지속 가능한 벌목을 위해 정밀하게 계획된 캐나다 숲에서 말이죠. 그 목재 흐름은 마치 미국 풍경의 연장이었습니다. 하지만 35% 관세가 시행되던 날, 그 풍경의 색이 바뀌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자국의 나무로 자립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가슴을 펴고 자국 숲을 바라보며 벌목을 시작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역 제재소들은 그 약속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환경 규제, 숙련 노동자의 부족, 산불 위험 지역, 벌목 제한, 이 모든 요소가 즉각적인 대응을 막았습니다. 더 많이 생산하고자 한 나라가 오히려 덜 생산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가격은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프뿐만 아니라 현실에서도 말입니다. 마조리 56살, 미네소타의 초등학교 교사. 몇 달째 그녀는 마당에 새 창고가 세워지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은퇴 후 남편이 목공일을 할 수 있도록 작은 작업 공간을 마련하려던 계획. 단순하고 소박했지만 의미가 컸습니다. 마침내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려는 꿈. 하지만 이제 공급업자는 말합니다. 가격은 2배가 되었고 목재는 국경에 묶였습니다. 창고는 이제 서랍 속에 묻힌 낡은 설계도일 뿐입니다.
그리고 미래를 믿으라고 아이들에게 가르쳐온 마조리는 자신의 남편에게 또다시 미래를 미뤄야 한다고 설명해야 했습니다. 그녀와 같은 수천 가정의 드라마는 이 이야기의 한 갈래에 불과합니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소규모 기업들이 파산을 피하려 안간힘을 씁니다. 버몬트의 건축업자 에드가 68살, 건설업 2세대인 그는 자신의 프로젝트를 절반으로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2명의 보조 인부를 해고했습니다. 기본 자재도 못 사는데 내 팀을 어떻게 유지하란 말입니까? 그는 하소연합니다. 우리는 평생 자식들에게 성실하면 다 된다고 가르쳐 왔습니다. 하지만 이건 성실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건 정치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목재는 단순한 자재가 아니라 무언가 더 큰 것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이제 상징입니다. 약속과 현실 사이의 경계선, 정장 차림의 사람들이 에어컨이 나오는 회의실에서 내리는 결정이 햇볕 아래서 손에 석회가 묻은 사람들의 계획을 짓밟는 잔혹한 기억이 됩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와 온타리오, 캐나다에서 가장 생산력이 높은 두 주는 행동에 나섰습니다. 흐름을 차단하고 밸브를 잠그고 운송을 늦췄습니다.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미국이 독립놀이를 하려 한다면 그 대가는 감수하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대가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텍사스의 공급업체들은 최대 90일의 지연을 보고했습니다. 일리노이에서는 아파트 단지 전체에 인도가 무기한 연기되었습니다. 뉴저지에서는 한 부부가 새 집 건설을 포기하고 덜 야심적이고 더 좌절스러운 방식으로 낡은 집을 수리하기로 했습니다. 30대에서 65살 사이의 사람들에게 이 위기는 깊은 상처를 건드립니다. 이들은 집을 갖는 것이 손에 닿을 수 있는 꿈이라 믿으며 자라왔습니다. 그들의 부모가 피땀 흘려 이룬 것을 자신도 이어가려 열심히 일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가격 폭등과 물류 혼란, 정치적 불확실성 앞에서 이들은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합니다. 과연 여전히 꿈꿀 가치가 있을까? 이것은 단순한 비용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신뢰의 문제입니다. 하나의 시스템이 실패할 때 단지 경제적으로만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상징적으로도 무너집니다. 정부와 국민 사이의 연결 고리가 끊어집니다. 짓는 사람들의 우리와 법을 만드는 그들 사이에 틈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2025년의 지금 그 무게는 더더욱 큽니다. 소셜미디어에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넘쳐납니다. 텅 빈 제재소를 찍은 영상, 불과 일주일 만에 2배가 된 견적서, 하룻밤 사이에 문을 닫은 건설업체, 모든 것이 더 불안정해지고 있다는 느낌이 퍼지고 있습니다. 가족 식탁에서 아침 커피 시간에 건자재 매장 줄에서 오가는 대화 속 하나의 질문이 반복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 많은 사람에게 그 답은 리더들의 얼굴 속에 있습니다. 그들의 연설, 그들의 집착, 감춰진 전쟁과 떠들썩한 관세 속에 있습니다. 캐나다산 목재에 부과된 관세 뒤에는 오래전부터 형성된 리더십의 초상이 있습니다. 권력의 세계에서 자라나고 개인적 야망, 해결되지 않은 트라우마, 양극화된 세계관으로 빚어진 인물들. 도널드 트럼프는 무역을 협력이 아닌 전쟁의 무대로 봐왔습니다. 반면 시진핑은 회복력, 전략적 인내, 그리고 절대적인 통제력을 바탕으로 자신의 이미지를 구축해왔습니다. 이들의 성격을 이해하는 것은 더 이상 학문적 사치가 아닙니다. 이제는 실질적인 생존의 필요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의 예산을 무너뜨리고 꿈을 늦추고 가족들의 일상을 뒤흔드는 결정들이 바로 이 남자들의 신념, 공포, 전략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특별 전자책을 준비했습니다. 세계 질서를 형성하는 대통령들, 도널드 트럼프, 시진핑의 전기를 담은 이북입니다. 그들의 격동의 청년기, 위험한 선택들, 그리고 깊은 모순들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어떻게 설명해 주는지를 담았습니다. 헤드라인 너머를 보고 싶은 분들에게 교육적이면서도 자극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자료입니다.
고정 댓글에서 링크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한 문장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 총리는 카메라와 기자들 앞에서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목재 수출에 대한 공식적인 제한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대형 건설사 사무실, 자재 창고, 그리고 엔지니어와 건축가들의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불길처럼 번졌습니다. 기술적인 설명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이해했습니다. 캐나다가 그 버튼을 누르면 미국으로 향하는 목재 공급은 원격 조종되는 수도꼭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쪽에서는 그 밸브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항상 존재했던 것을 과소평가하기는 쉽습니다. 목재는 많은 사람들에게 단지 시멘트, 전선 또는 물세척이 가능한 페인트와 함께 자재 목록의 또 다른 항목일 뿐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목재는 수동적인 자재가 아닙니다. 협상의 지렛대, 지정학적 화폐, 압박 수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상입니다. 우선순위의 선택이 되었습니다. 캐나다가 수출 제한을 고려한다는 건 실제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노동자가 먼저다. 우리 도시 개발이 먼저다. 우리 기후, 환경 목표, 우리 집이 우선이다. 그 외의 것은 기다려도 된다. 하지만 누가 기다릴 수 있을까요? 현실이 이빨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미국에서는 수천 개의 공사 현장이 재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계약이 이미 체결된 소규모 업체들은 공급업체가 게임의 규칙을 바꾸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납기일은 길어지고 가격은 오르고 계약 조항은 다시 쓰였습니다. 이전에는 입방 미터당 $300였던 것이 이제는 거의 $500에 이릅니다. 수익의 모든 센트를 계산하고 융자금의 모든 할부를 따졌던 사람들은 다시 설계판 앞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당신 주변에 집을 짓고 있거나 리모델링 중이거나 차고를 스튜디오로 바꾸거나 지하실을 손자방으로 만들 계획이거나 빈 땅에 작은 민박집을 지어 은퇴 후 수입을 마련하려는 사람이 있나요? 그 여정이 어떤지 한번 물어보세요. 왜냐하면 바로 그런 이야기 속에 신문에는 멀게만 느껴지는 이 무역전쟁의 현실적인 여파가 녹아있기 때문입니다. 현장 노동자, 목수, 인테리어 설계사에게 이 싸움은 지뢰밭이 되었습니다. 한편 캐나다는 전진 중입니다. 미국을 두렵게 만든 같은 결정이 캐나다 투자자와 생산자들에겐 희망의 신호입니다. 온타리오에서는 제재소들이 80% 이상의 가동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퀘벡에서는 지역 자재를 우선하는 건설 프로젝트에 대기줄이 생기고 있습니다. 연방정부는 지속가능한 건물, 저탄소 구조물, 그리고 엔지니어드 우드 기술을 장려하며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현대화 경쟁이며 국경을 넘지 않는 판재 한 장이 이 내부 추진력을 위한 추가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캐나다가 단순한 제한을 넘어 목재 생산의 운명을 급진적으로 재편하기로 결정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우선순위가 남쪽 이웃이 아닌 세계 그 자체가 된다면 올해 초까지만 해도 과장된 가정처럼 들렸던 이 질문이 이제는 외교관과 기업 간 회의 안건으로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답변은 형성되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기존의 경로를 벗어나 새로운 길을 개척 중입니다. 일본, 호주, 베트남 등 환태평양 국가들과의 무역협정을 통해 캐나다산 임산물에 대한 모든 관세가 제로로 떨어질 예정입니다. 이건 모든 것을 바꿉니다. 예전에는 미국으로 할인된 가격에 수출되던 목재가 이제는 관세 없이 장기 계약과 지속 가능한 건축 수요를 가진 시장에 정가로 판매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마치 캐나다가 말 잘 듣는 공급자에서 엘리트 전략가로 변신한 듯합니다. 이 새로운 게임에서 캐나다는 미국이 갖지 못한 패를 쥐고 있습니다. 잘 관리된 산림, 적응 가능한 생산체계, 유럽과 아시아 양측에 열려있는 무역 조약,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 장기적 비전. 이 모든 것은 이 이야기의 흐름을 거의 잔혹할 만큼 바꾸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미국은 소비와 영향력 면에서 항상 세계의 중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위치는 겉보기엔 단순해 보이는 것,
즉 캐나다가 자기 나무를 어디로 보낼지를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 도전받고 있습니다. 과장처럼 느껴지시나요? 그렇다면 숫자를 봅시다. 2023년 독일과 스웨덴은 합쳐서 미국에 약 350만 입방미터의 목재를 수출했습니다. 반면 캐나다는 거의 3천만 입방미터를 수출했습니다. 이 공백을 메울 준비가 된 나라는 없습니다. 비상물류를 동원하더라도 물량도, 시간도, 경쟁력 있는 가격도 맞출 수 없습니다. 일본은 친환경 주거 장려 정책 하에 캐나다산 목재 구매 비중을 늘리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고층 건축의 스마트화를 통해 브리티시 컬럼비아에서 직접 수입한 엔지니어드 우드 패널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이미 캐나다산 목재를 무관세로 수입하고 있으며 완제품, 바닥재, 가구, 모듈형 구조물을 중심으로 주물량을 늘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에 남는 것은 부스러기뿐입니다. 재고품, 더 비싸고 더 불규칙하며 환율 변동, 물류 혼란, 불가피한 지연에 시달리는 자재들입니다. 그리고 이 부스러기조차 관세, 세금, 불신과 함께 도착합니다. 왜냐하면 그 밑바닥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어제의 파트너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자는 내일의 도움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 이제는 당신의 차례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울림을 주었다면, 당신의 삶 혹은 주변 사람들의 경험을 떠올리게 했다면 공유해 주세요.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지금 당신은 어떻게 이 시간을 살아가고 있나요? 당신의 공동체는 어떤 영향을 받고 있나요? 당신의 목소리는 이 대화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는 그 목소리가 반드시 들릴 것입니다. 세상이 뭔가 바뀌었는데 아무도 알려주지 않은 느낌으로 아침을 맞이해 본 적 있나요? 거리들은 그대로입니다. 마트도 평소처럼 문을 엽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현금 인출기 앞에서 기계적으로 미소를 지으며 찍힙니다. 하지만 공기 중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잡음이 있습니다. 경제의 톱니바퀴가 천천히 삐걱대기 시작하는 소리. 귀 기울이지 않으면 들리지 않을 정도로 미세한, 그러나 분명한 소리. 그것은 방향 전환의 소리입니다. 아주 미묘하지만 전략적인 움직임. 그러나 엄청난 함의를 담고 있는 선택. 캐나다가 이제 목재를 다른 대륙으로 보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위협이나 할당제나 보복이 아닙니다. 이제는 선택입니다. 의도적이고 계산된. 수십 년간 미국으로 향하던 목재는 이제 태평양을 건너 아시아로 향하는 화물선에 실려 떠나갑니다. 마치 새로운 질서를 전하는 전령처럼 일본, 베트남, 말레이시아, 호주, 이들 모두는 자선이 아닌 기회로 손을 내밉니다. 그들이 사들이는 것은 단순한 원목이 아닙니다. 그들은 새로운 지정학적 재편에 참여할 권리를 사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평범한 미국 시민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익숙하던 세계,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모든 것이 도착하던 그 세계가 사라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경보는 울리지 않습니다. 도쿄로 마지막 목재가 출하되었다고 해서 도시 전체의 불이 꺼지는 일은 없습니다. 일어나는 일은 훨씬 더 교묘하고 잔인합니다. 공급업체들은 조용히 조건을 바꿉니다. 기존에는 5일 안 걸리던 배송이 이제는 30일이 걸립니다. 고정되어 있던 자재 가격은 이제 들쑥날쑥하게 변동합니다. 한때 입방미터당 120달러에 소나무를 팔던 가게는 이제 안타까운 얼굴로 말합니다. 그런 가격 이제는 없습니다. 고객님, 바로 이 순간 게임은 완전히 바뀝니다. 왜냐하면 캐나다는 단순히 목재를 다른 시장에 판매하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의 새로운 이미지를 세상에 판매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적이고 자율적이며 21세기의 글로벌 무역 네트워크와 정상적으로 연결된 국가, 그것이 바로 캐나다의 새로운 모습입니다. 한편 미국은 여전히 관세 전쟁에 몰두하는 반면 캐나다는 다자 협정과 협력 네트워크로 상업용 체스를 두고 있습니다. 이 방식의 차이는 결코 눈에 띄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랜 파트너가 다른 곳을 바라보고
돌아오지 않는 모습을 지켜보는 건 무언가 불편한 감정을 자아냅니다. 오타와의 내각회의에서는 이제 생존이라는 단어가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주도권이 화두입니다. 미국의 보호주의에 어떻게 대응할까를 논의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선도할 것인가, 어떻게 트렌드를 예측할 것인가, 어떻게 단순 원자재 공급국에서 고부가가치 글로벌 기준국이 될 것인가를 논의합니다. 엔지니어드 우드 모듈형 부품, 프리패브 건축 구조물, 컨테이너에 실려 수출되는 건물 전체, 마치 캐나다가 말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당신 집의 바닥이 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다른 나라의 전체 건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모든 것을 바꿉니다. 미국의 대형 건설사 내부에서도 대화의 톤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계약을 다시 협상하자는 얘기였지만 이제는 프로젝트의 면적을 줄이자는 말이 나옵니다. 주택단지를 통째로 취소하자는 얘기까지. 목재를 철강이나 콘크리트, 즉 타국의 호의에 의존하지 않는 어떤 것으로든 대체하자는 의견이 나옵니다. 하지만 그런 대체는 단지 금전적 비용만 드는 게 아닙니다. 미학적, 환경적, 감정적으로도 값비싼 희생입니다. 목재는 그 어떤 자재도 줄 수 없는 온기를 줍니다. 기억을 담고 냄새를 품고 어린 시절을 떠올리게 합니다. 집이라는 감정을 불러오는 질감입니다. 그것을 산업적인 대체물로 바꾸는 것은 마치 애정을 기능성으로 바꾸는 것과 같습니다. 작동은 하지만 품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이 온기의 상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정확히 상징합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단지 목재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관계가 어떻게 천천히 붕괴되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멀리 있다고 느꼈던 정치적 결정들이 어떻게 일상으로 새우며드는지를 보여줍니다. 국가적 자존심이 어떻게 평범한 사람들의 삶터를 갉아먹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편 아시아에서는 환영이 이어집니다. 일본 도시는 목재 초고층 프로젝트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캐나다에서 수입한 구조물로 전체 동네를 새로 조성 중입니다. 대한민국은 북미 단 미국이 아닌 지역에서 수입한 지속 가능한 임산물을 사용하는 대학에 인센티브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이 변화 느껴지시나요? 시끄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곳곳에 존재합니다. 수출 항로 무역협정 공공사업 입찰서 속에 이 흐름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단순히 거래처를 다변화한 게 아닙니다. 직접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전 파트너들을 떠난 것은 감정 때문이 아니라 전략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에 남은 것은 무엇일까요? 자신이 만든 공급망에서 벗어나게 된 현실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파트너들이 이제 다른 대륙에서 예전과 같은 구조물을 새롭게 짓고 있는 모습을 목격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멀어진 항구, 더 비싼 비용, 더 긴 납기일을 가진 공급망을 뒤쫓아야 할 차례입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가 이 진실을 이해하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주권이란 때때로 양보할 줄 아는 것입니다. 협상할 줄 아는 것, 포용할 줄 아는 것, 장벽이 아닌 다리를 놓는 것. 하지만 아직 시간이 있을까요? 도시는 계속 성장합니다. 가족은 계속 탄생합니다. 주거 수요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한 달이 늦어지면 하나의 결정이 미뤄지고 하나의 프로젝트가 동결되며 하나의 희망이 희미해집니다. 이 공급자를 잃는 것보다 더 치명적인 것은 행동할 시간을 잃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 중 가장 잔인한 사실은 이 방향 전환이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것은 천천히 미국이 무시한 협정의 행간에서 보지 않으려 한 기회에서 하찮게 여긴 회의실에서 태어난 변화였습니다. 이제 그 결과는 본질이 되었고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목재에 쏠려 있던 사이 경제에 덜 비춰진 구석에서 또 하나의 위기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철강 가격이 올랐습니다. 시멘트도 비싸졌습니다. 트랙터용 부품은 일부 창고에서 자취를 감췄습니다.
그리고 미국 가정에 곡물과 단백질을 공급하는 농장의 심장부에서는 새로운 형태의 불안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소리치지 않는 불안, 하지만 천천히 깊숙이 갉아먹는 불안. 아이오와에서는 옥수수 생산자 협동조합이 새사일로 구매를 중단해야 했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아연 도금 강철 가격이 불과 5개월 만에 2배로 뛰었기 때문입니다. 사일로가 없으면 곡물을 저장할 수 없습니다. 저장하지 못하면 급히 팔아야 합니다. 급히 팔면 가치를 잃습니다. 하나의 행정명령으로 시작된 결정이 결국에는 농장을 1년 더 운영할 수 있는 수익조차 남기지 못하는 결과로 끝납니다. 이 영향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론이 아닌 현실 속에서 58살 농부, 어릴 적 아버지를 도우며 맨손으로 수확하던 그는 1980년대 위기를 버텨냈고 글로벌화가 상호적이라 믿었습니다. 이제 그는 아들에게 새로운 파종기를 사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야, 그는 말합니다. 그러나 말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이때가 아예 오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입니다. 그런 와중에도 슈퍼마켓은 여전히 채워져 있습니다. 하지만 혹시 눈치채셨나요? 쌀 포장이 조금 더 작아졌다는 것, 고기 가격이 한 주 사이에 들쑥날쑥하다는 것, 일반 콩에도 예전에는 고급 부위에만 붙던 금빛 가격표가 붙기 시작했다는 것. 당신의 착각이 아닙니다. 그건 조정입니다. 정가입니다. 요즘은 시장 조건이라는 말로 포장되지만 그 출처는 뚜렷합니다. 관세, 장벽, 수출 금지. 최근 3번의 장을 떠올려 보세요. 무엇을 포기했나요? 무엇을 계산해 보다가 안 되겠다고 내려놨나요? 이 감정을 수백만으로 곱해보세요. 장바구니 안에서 다시 협상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수백만 가정. 이 강제된 배움, 이 끊임없는 포기. 이것이 바로 자국 중심을 외치며 등장한 정책이 사실은 생존의 가장 기본적인 고리를 해체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보다 더 잔인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선반에도 헤드라인에도 없지만 무언가를 팔아보려 애쓰는 사람들의 눈에 보입니다. 버펄로의 한 문구류 판매원은 다음 학기 주문이 38%나 줄었다고 말합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안 가서가 아닙니다. 부모들이 공책 대신 간식을 고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예전엔 부모님들이 연필을 서너 종류씩 사갔어요. 이제는 2자루만 할부되나요? 라고 물어요. 이런 미래에 대한 신뢰의 붕괴는 실업에서 오지 않습니다. 불확실성에서 옵니다. 일을 하고 있어도 발밑이 단단하지 않다는 감각. 아무리 애써도 어디선가 더 크고 더 차갑고 더 무례한 무언가가 허락도 없이 판을 흔들고 있다는 느낌. 이게 과장이라 느껴지시나요? 그렇다면 숫자를 보세요. 미국의 소상공인 부채 연체율은 7.2%까지 뛰었습니다. 이건 2008년 이후 최고 수치입니다. 주택건설자금 대출은 단 한 분기 만에 24%나 감소했습니다. 미국 최대 소매 체인들은 농촌지역 고객 유입이 최대 11% 줄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건 열기입니다. 이건 병의 징후입니다. 경제라는 유기체가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치는 신호. 하지만 치료제가 없습니다. 이제 잠깐 멈춰봅시다. 당신은 상상할 수 있나요? 63살의 주부, 은퇴자. 그녀가 작년에 구입하려 했던 오븐이 지금은 $300 더 비싸졌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의 기분을. 그녀는 광고를 봅니다. 부엌을 리모델링 해주겠다고 약속했던 아들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괜찮은 척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녀 안에서는 무언가가 갈라집니다. 그건 단순한 가전이 아닙니다. 삶을 계속 움직이고 싶다는 상징적 몸짓입니다. 이런 작은 균열은 하나씩 쌓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정치적 균열로 터져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관세 정책은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달하가게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미안하단 말도 없습니다. 설명도 없습니다. 그저 사람들의 삶을 조용히 그러나 끊임없이 잠식해가는 파도처럼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론은 어디 있나요? 많은 채널은 여전히 조정, 재정렬, 순환기 같은 진부한 말로 해석을 내놓습니다.
하지만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은 순환기가 아닙니다. 이건 침식입니다. 일상의 경제적 안정이 천천히 그리고 지속적으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기초 구조가 재구성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끝이 어디일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알고 계셨나요? 미국 자동차 산업 내부 자료에 따르면 단지 수입 철강 가격 때문에만 SUV 한 대를 생산하는 데 드는 평균 비용이 $1260나 상승했다고 합니다. 이 수치는 저가 모델의 경우 차량 최종 가격의 거의 10%에 해당합니다. 이 영향이 수천 가지 제품에 반복된다면 어떨까요? 지하철 레일, 병원 장비의 기초 프레임, 어린이 자전거, 공원 놀이기구의 구조물까지. 디트로이트의 한 자동차 회사 엔지니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요즘 더 적게 설계해서 더 빨리 납품하라는 지시를 받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더 약한 부품, 안전 여유의 생략, 짧아진 수명. 왜냐하면 자재가 비싸고 시간은 부족하고 고객은 가격에 민감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공식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품질이 대가를 치릅니다. 무역 긴장이 고조된 몇 달 뒤 캐나다와 미국을 잇는 다리들은 지도에서 사라지진 않았지만 그 역할을 잃어버렸습니다. 레인보우 브리지, 결혼식도 싸움도 고백도 망명신청도 목격해온 그 다리는 이제 캐나다 쪽 차량들이 반사적으로 돌아서는 모습을 비춥니다. 그들은 건너지 않습니다. 망설입니다. 멈춥니다. 그리고 집에서 사기로 결정합니다. 4월 피스브리지의 차량 통행량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으로 추락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감소가 이전의 위기와 다른 점은 이유입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실업 때문도 아닙니다. 선택입니다. 거부입니다. 피로감입니다. 당신도 그런 관계를 경험해 본 적 있나요? 너무 많은 상처를 주고받은 끝에 그냥 반응조차 하지 않게 되는 관계. 더는 소리치지도 말다툼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멈춥니다.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지금 캐나다 소비자들이 느끼는 감정이 바로 그것입니다. 과거엔 주말마다 뉴욕주의 마트를 찾던 그들이 이젠 집에 남습니다. 국산 기름을 넣고 조금 더 비싼 커피를 사 마시더라도 국경은 넘지 않습니다. 넘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을 소모품처럼 취급하는 경제의 공범으로 더 이상 대우받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영향은 광고에는 나오지 않지만 세금 보고서에는 명확히 찍힙니다. 뉴욕주 1위 카운티에서는 판매세 수입이 단 석 달 만에 $490만 가까이 줄었습니다. 이 수치는 카운티 전체 기준으로 볼 때 학교 예산 감소, 대중교통 보조금 삭감, 지역 진료소의 약품 부족을 의미합니다. 그 모든 게 수천 명의 캐나다인이 단지 아니오 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런 집단적 아니오의 힘을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이건 공식적인 보이콧이 아닙니다. 현수막도 캠페인도 없습니다. 이건 감정입니다. 상처입니다. 바람처럼 퍼져 행동이 됩니다. 그리고 행동은 매출에 영향을 줍니다. 재고에 영향을 줍니다. 하루에 셔터를 닫는 시간에까지 영향을 줍니다. 예전엔 캐나다 시즌이라며 웃던 가전 매장들은 이제 폐점 시간을 기다립니다. 국경 근처 아울렛의 패스트 패션 매장들에선 직원의 20%가 해고됐습니다. 현지 식당들은 저녁 손님 수가 반으로 줄자 영업 종료를 2시간 앞당겼습니다. 그리고 가장 섬뜩한 건 아무도 불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불평하려면 문제를 인정해야 하니까요. 그리고 많은 정치인들에게 문제를 인정하는 건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입니다. 사실상 지금 벌어지는 일은 상징적 처벌입니다. 캐나다인들은 존재감을 지음으로써 지지를 철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말하는 듯합니다. 혼자 하겠다니 그럼 진짜 혼자 해봐요. 이 경제적 고립감은 매출 이상을 비워냅니다. 신뢰를 비워냅니다. 상호성의 감각을 비워냅니다. 왜냐하면 건강한 무역은 일종의 애정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말없이 맺어진 약속, 서로가 이익을 얻고 서로를 존중하겠다는 묵계입니다. 하지만 그 약속이 깨지면 어떻게 될까요?
버펄로의 한 대형 마트는 캐나다 고객들을 끌어들이던 특수 상품 수입을 중단했습니다. 그 결과 매대는 더 단조로워졌습니다. 다양성이 줄었습니다. 세련됨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역설적으로 미국 고객도 더 만족하기 어려워졌습니다. 그들도 그 다양성의 수혜자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손실은 조용히 가장자리부터 쌓여갑니다. 국경 지역의 매장을 유지하는 비용은 점점 부담스러워집니다. 계산대 직원 한 명 더 뽑는 일도 점점 어려워집니다. 야간 교대조를 운영하는 것도 필요 없어집니다. 이런 축소는 느린 파도처럼 번집니다. 한 번에 무너뜨리진 않지만 결코 물러나지도 않습니다. 한편 여러 조사 기관들은 캐나다 소비자의 심리 지도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5월에 발표된 조사에 따르면 30세에서 65세 사이 응답자의 71%가 2025년에 미국산 제품 소비를 크게 줄일 예정이라고 응답했습니다. 이 수치의 무서운 점은 퍼센트 자체가 아닙니다. 어조입니다. 그 결정은 소득 때문이 아닙니다. 자존심 때문입니다. 윤리 때문입니다. 분노 때문입니다. 이런 보이콧은 막기가 어렵습니다. 협상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도자도 없습니다. 대화창도 없습니다. 그저 존재할 뿐입니다. 금이 간 벽에서 물이 새어나오듯 소리 없이, 하지만 확실히, 그리고 시간이 흐른 뒤에야 알게 됩니다. 이미 기초가 무너졌다는 걸.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처음의 행동은 힘이 아니라 경청일지도 모릅니다. 말할 곳이 사라진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 불평을 포기한 이들의 침묵을 들으려는 노력, 공구를 구하지 못해 문을 닫은 공업사 주인들, 집을 짓는 꿈을 1년 더 혹은 무기한 미룬 가족들, 더 많이 일하지만 더 적게 받으며 남은 것을 지키려 애쓰는 사람들, 이들의 삶은 공식 통계에 잡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들이야말로 한 나라의 건강 상태를 가장 날것으로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고개를 떨군 지금 우리는 시선을 들어야 합니다. 애원하려는 게 아닙니다. 이해하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혼란은 누군가의 서명이 만든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빈곤의 결정 뒤에는 출처가 있습니다. 신념이 있습니다. 계산된 정치적 판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그 대가를 감수해도 된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은 현재를 만들어가는 지도자들을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단지 이름을 외우고 그들이 카메라 앞에서 하는 말을 따라 말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들의 이전을 파헤쳐야 합니다. 권력을 잡기 전의 이야기, 그들을 만든 경험, 그들이 감춘 상실, 그들을 움직이는 야망. 도널드 트럼프는 전통 정치의 복도에서 자란 인물이 아닙니다. 그는 유산, 물려받은 사업, 실패를 용납하지 않는 거울들 사이에서 형성되었습니다. 그의 논리는 무대입니다. 연출입니다. 겉모습이 본질보다 중요하고 약함은 용서받지 못하는 그런 문화 속에서 자랐습니다. 시진핑은 전혀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실각하는 모습을 봤고 젊은 시절을 중국 농촌의 붉은 땅속 침묵 속에서 보냈습니다. 그는 권력이 지속되려면 인내와 통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일찍이 깨달았습니다. 이 두 사람은 단지 국가를 통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원자재 가격을 바꾸며 무역 협정을 다시 쓰고 위기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모든 걸 직책 이전부터 시작된 내면의 각본에 따라 움직입니다. 보이지 않는 그 각본은 왜 워싱턴이나 베이징의 한 결정이 당신 식탁의 물가를 흔들고 당신 대출의 이자율을 바꿔놓는지를 이해하게 해줍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는 이 이북을 만들었습니다. 완전하고 깊이 있고 지금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자료, 21세기의 핵심 지도자들, 도널드 트럼프, 시진핑, 블라디미르 푸틴, 나렌드라 모디, 그리고 그 외의 인물들의 생애를 파고들었습니다. 그들이 누구인지만이 아니라 왜 지금의 세상이 이런 모습이 되었는지를 설명해주는 이야기들입니다. 링크는 고정 댓글에 있습니다. 읽기는 무료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마주할 내용은 뉴스를 바라보는 당신의 시선, 그리고 당신의 일상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습니다. 만약 지금까지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어쩌면 이 이야기가 당신의 현실과도 닮아 있기 때문일 겁니다. 오지 않는 대출을 당신도 기다리고 있었나요? 이사 트럭이 당신 동네에 왔지만 무언가를 들여오기보다는 또 하나의 가정을 비우러 온 거였나요? 아니면 어쩌면 당신 마음 깊은 곳에서 이미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무언가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하지만 그 변화는 위에서 오지 않습니다. 만약 이 영상이 당신 마음의 한 조각이라도 울렸다면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말해주세요. 당신이 사는 곳에서는 무엇이 바뀌고 있나요? 다른 사람들이 말하지 않는 어떤 진실을 당신은 보고 있나요? 이 시간을 함께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머지않아 우리는 다시 만날 겁니다. 헤드라인엔 실리지 않는 더 많은 진실과 함께.